오늘은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건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채널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캐나다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색이 짙은 주에 사는 관계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친분이 있는 친구들하고 한 8명에서 단톡방 같은 그룹 왓츠앱 챗이 있어요. 저희는 꽤 자주 만나고 그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만나서도 술 한잔하면서 항상 정치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의 대다수가 한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경상도, 보수 꼴통 이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그리고 한 20-30%가 반대 이렇게 해서 항상 열띤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건전하게 격렬하면서도 건전하게 토론을 자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걸 들을 때 '아 아빠가 하는 말이 이거구나.' 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해 보는 거입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한국에서 쇼킹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다행히도 국회 건물을 계엄군이 확보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행동하여서 계엄 선포를 무효화를 시키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새벽에 최초 발표가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프닝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반증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도움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당내에 알리지도 않고 잘못된 결단을 내렸겠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 또는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을 두 번이나 가진 당으로 낙인 찍힐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좀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국회에서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갔을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계엄군이 국회 봉쇄에 성공을 해서 계엄이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야간 통행 금지는 물론이고 일단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휴교가 되겠죠. 그리고 결혼, 장례, 종교 활동 이런 활동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그룹 활동은 금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모든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의 활동과 뉴스 미디어들은 계엄군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을 테죠. 이와 같이 계엄은 모든 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장치인 만큼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우 미얀마처럼 장기 군부 통치 상황을 겪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계엄 사태의 잘잘못을 따지고 처벌과 정리는 추후에 일어날 텐데 가장 확실한 거 하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일단 비상계엄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걸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에 관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대중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배움이 있구나.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마지막 대통령 대선을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여당, 야당 이걸 떠나서 '아 나는 저 인간이 너무 싫어. 저 인간은 도덕적으로 말도 안 돼. 나 인정 못 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찍어야지.' 다른 쪽도 똑같은 명분이에요. '어우 저런 놈을 어떻게 찍어 줘. 그래서 나는 이쪽 찍어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맹목적인 지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근 마지막 선거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뭐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여당, 야당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죽도록 밉다. 싫다. 인정 못 한다.' 이런 거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이회창
이인제 뭐 이런 시절로 돌아갔을 때 최소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아 너무 싫다. 나는 인정 못 한다.' 이런 후보들은 나오질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투표를 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가장 이상적인 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여야 지지 세력을 떠나서 '아 이 정도 사람이면 배움도 막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중이 인정하는 정도의 아 지식은 어느 정도 있겠구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런 후보들만 나온다면 투표하기도 한결 훨씬 쉬워질 테고 뭐 사람이 괜찮으니까 다른 정책 등 세부 영역을 자세히 보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지지하거나 투표한 누군가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래도 기꺼이 투표에서 졌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안타까운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국 밖으로 시선을 좀 돌려서 조금 더 오래된 미국 대선이 있었죠.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부터 뭐 트럼프 암살 시도 등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었죠. 일단 한국의 언론 기사들을 보면 한국의 언론이 뭐 썩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 예측을 많이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외국 언론들도 선거 전까지는 박빙일 대선일 거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주식이든 뭐 크립토든 이것저것 투자를 하는데 해리스, 트럼프 둘 다 당선 확률이 거의 50대 50에 근접하다 이래서 저희 투자 성향상 50%의 확률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여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가진 투자 자산들이 가치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정리를 하였거든요. 근데 이거 웬걸 트럼프가 굉장히 꽤 큰 차이로 당선을 확정짓고 제가 팔았던 자산들은 하늘이 높은지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진 않았는데 엄청 손해를 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찌 됐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그 일반 큰 미디어들 말고 작은 미디어들까지 두루두루 봤을 때는 해리스의 대선 방향성이 미국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보다 여성, 성소수자, 낙태, 허용 이런 쪽에 좀 치우친 감이 있었고 PC 그 정치적 올바름에서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경험한 경제적 뭐 외교에 대한 실망과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측의 방향성은 서민들의 삶에 더 연관이 있는 기후협약 무효화, 뭐 석유 등 기간 산업 지원, 제조업 장려 등 일반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빠꾸 없이 정말 시원하게 말했기 때문에 막상 투표가 되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크게 이길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트럼프 개인 리스크가 변수였을 뿐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트럼프의 꽤나 큰 차이의 압승이었죠. 트럼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망나니 짓을 해서 뭐 세계를 말아먹을 것 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이라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일단 트럼프 개인으로만 봐도 뭐 술, 담배 아예 안 하는 건 유명하죠. 본인이 추진한 사업 사례들만 봐도 꽤 영리한 사람인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 사업가 시절에 UFC란 격투 단체가 굉장히 말도 많고 이제 주마다 법령 정하는 것도 힘든 사업이었는데 자기가 믿고 투자한 쪽에 지지를 확실하게 하는 영리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트럼프의 당선에 관해서는 일단 당장 경제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테슬라나 뭐 크립토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기후 협약 무효화는 트럼프 재임 이후에 사람들에게 안겨질 과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반대 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전 세계를 말아먹을 거란 소리는 그들의 그냥 캠페인일 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일단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최대한 많이 보고 이 정당이 또는 다른 정당이 이 후보가 또는 다른 후보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 예상이 되는지 고민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저의 목,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는 자기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 한국말에 정치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보통 싸움으로 번지게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제가 여기서 살아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처럼 비슷하게 괜찮은 토론으로 흘러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술집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 높이고 싸우는 거 한국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큰 감정이입만 하지 않는다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같이 맞대고 있는 공간에서 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원하는 쪽 뉴스와 컨텐츠에만 노출이 자꾸 더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더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밖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배출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인터넷 세상에선 폭주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정치에 대해서 누군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은 대상자와 장소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그냥 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근거 없이 목소리 높이는 그런 친구는 당연히 정치 이야기를 피해야 하는 친구이고요. 반면에 토론 대상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와 상황 때문에 또 작은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라도 차분하고 서로의 생각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상황과 장소를 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의 인생 첫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지방 출신이고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찍으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었어요.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꼭 같이 가서 하자고 하니까 아무나 대충 찍고 친구들과 놀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나마 좋은 점은 인터넷의 발달이든 어떠한 영향이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저처럼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실제로 특정 당, 특정 정치 세력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자면 좀 더 어릴 때는 기득권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선호했었고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점부터는 진보 진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에 크게 동감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 진영을 현재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진영에 따라 저희 투표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진영이 펼치는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저희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왜 한국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무슨 정당,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은 무슨 정당 지지, 어느 산업에서는 어느 정당 지지, 어느 가문은 어느 정당 지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맹목적인 지지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믿음인데, 맹목적인 지지는 정치의 부패를 가져오고, 부패는 필연적으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현재 지지하는 쪽에 반대한다고 반감을 가질 필요는 당연히 없어야 하며, 오히려 왜 반대층을 지지하는지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반대편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야지, 제가 만약에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표를 통해서 그게 바로잡아질 테고, 사회 자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보조 장치도 되겠죠.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투표권을 잘 행사하고 할 텐데, 일단 제가 느끼는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불만인 점은, 캐나다, 미국, 유럽 쪽만 봐도 각 정당마다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정치적 색깔, 즉 추구하는 방향성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소수당은 그래도 자기들의 색깔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빨간당, 파란당 둘 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항상 뭐 선전에 가까운 것들로 북한 관련 또는 일본 또는 중국과의 관계 및 정책 등 몇 가지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쉬운 사항에서만 서로 다른 입장을 내지, 우리 삶에 연관되는 실효적인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부분에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긴 하지만, 우리 삶에 관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정책 면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보수예요, 둘 다. 진보당, 보수당 나누는데 정책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들입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면서 차이가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나라 큰 두 당은 그냥 역사랑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헐뜯고 할 뿐, 진보적인 정당은 없고 빨간당, 파란당 둘 다 보수적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에요. 하지만 정당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선거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정당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을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맹목적인 지지는 절대 하지 말자 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정당 또는 어떠한 후보를 지지할 때 명확하게 다른 이들에게 내가 무슨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왜 이 당, 왜 이 후보를 지지하는지 심플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잡히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제들을 다각화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그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TV나 신문만을 통해서 굉장히 한정적인 것들을 전 국민이 다 보다시피 했기 때문에 미디어의 입맛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었다면은, 요즘에는 알고리즘이라는 틀에 갇혀버려서 알고리즘이 나의 흥미 또는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비슷한 것을 쭉 보여주다 보니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더 힘들고, 생각, 사고의 유연함보다는 고착화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보다 한 수 앞서서 이것을 제대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다른 성향의 미디어를 더 보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컨텐츠만 보는 계정을 하나 따로 판다든지, 어떠한 방법 형태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은 사안을 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 아이들이 커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날이 너무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볼 수 있도록 최대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가 아니었다면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